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시스템 설계 및 확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정말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큼지막한 내용들 위주로 다뤄드릴 겁니다. 근데 이 큼지막한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어지간한 성능 개선이던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던 감을 잡으시기 좋을 거예요. 자, 부하 테스트를 하면서 목표로 설정해 놓은 스루풋과 레이턴시를 달성하기 위해 성능 개선을 해야 할 거예요. 병목 지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개선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장을 제가 따로 뺐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놓아야 성능 개선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 방법을 모르면 성능 개선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니까 못하겠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서버를 구성할 때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내가 구성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EC2 하나, 인스턴스 컴퓨터 하나 빌려서 거기에 프론트든 백엔드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든 싹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구성을 많이 가져갔었어요. 자, 좀 읽어볼게요, 설명. EC2 서버 한 대,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실행시키는 형태의 구성이다. 이 형태의 장점은 하나의 서버에서 백엔드든 뭐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은 뭐 프론트엔드 뭐 리액트 프로젝트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나 조작하기가 심플해요. 우리 뭐 인스턴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세팅할 필요 없잖아요. 심플해요. 그리고 다양한 리소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RDS 쓰고 EC2 쓰고 ELB 쓰고 이런 다양한 걸 안 쓰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 구성으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생각보다 많은 컴퓨터 자원, CPU든 메모리든 아니면 뭐 디스크든 이런 거를 사용하게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텐데 그런 성능에 서로 악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분리하는 형식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발전하는데요. 사용자랑 웹 애플리케이션이랑 데이터베이스랑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구성으로 고도화를 시켜본 거예요.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한 인프라 구성이다. 위 인프라 구성에서 트래픽이 많아지면 이 구성도 충분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역량을 분리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아졌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트래픽이 많아지면 정적 파일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프론트엔드, 백엔드 합쳐져 있다고 치세요. 아니면 둘 다 따로따로 있다고 치거나.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 서버가 작동하는 원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파일을 전송해줘야 되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정적 파일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건 용량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미지 파일들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 있죠. 이런 파일들은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있어서 자원을 많이 소모합니다.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서 이 구조도 좋은데, 아, 정적 파일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네.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정적 파일 서버만 또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S3예요. 우리 S3에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넣어서 따로 이미지에 대해서 다운을 받거나 조회를 하거나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전부 다 S3로 하죠. 이렇게 분리해서 구성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적 파일 서버를 분리를 했더니 자, S3를 활용해서 정적 파일만을 제공하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정적 파일은 용량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충분히 좀 더 스루풋이나 레이턴시가 더 좋아졌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정적 파일을 제공받는 곳이랑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응답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 넷플릭스에서 영화 볼 때 저기 엄청 먼 나라에서 데이터가 큰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오려면은 렉 걸린단 말이에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응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캐싱의 원리가 적용된 CDN을 활용해서 정적 파일 전송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여기 아까 이전 강의 설명드렸죠? 이렇게 원래 원본 저장소에서부터 가져오려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가 오래 걸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임시 저장소를 전 세계 곳곳에 둠으로써 빠르게 가까운 곳에서 그 파일들을 다운받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CDN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CDN이라고 하면 AWS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CDN 서버를 활용했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있고 이제 S3로 바로 접속해서 그 동영상 파일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가까운 임시 저장소에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그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요. 이 구성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또 성능이 괜찮은데 그러다가 사용자 요청이 좀 많아지면서
EC2 인스턴스에 이번에는 병목 지정,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지? EC2의 성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EC2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실 수 있어요. 수직적 확장, 수평적 확장.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게 있는데 수직적 확장은 이 EC2 컴퓨터 자체를 좀 더 좋은 사양으로 바꾸는 거고 수평적 확장은 EC2 이 서버를 여러 대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 이중화의 장점 때문에 EC2를 확장할 때는 수평적 확장의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수평적 확장을 하면서 수직적 확장, 좋은 컴퓨터의 사양으로 개수를 늘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평적 확장을 난 고수했으니까 무조건 수직적 확장은 안 해야지.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동시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 확장의 방식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서버가 늘어납니다. 수평적 확장의 방식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여러 대로 늘렸어요. 근데 사용자 보고 이제 여기서 지금 100명의 사용자가 있으니까 한 30명은요 이쪽 서버로 요청 보내시고요, 남은 30명은 이쪽으로 보내시고요, 남은 30명은 이쪽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사용자 보고 알아서 요청을 보내라고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의 요청을 여러 대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골고루 잘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나름의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드 밸런서예요.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서버로 막 요청을 보내도 로드 밸런서가 공평하게 트래픽을 분배해줘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러면 서버들이 다 균등하게 트래픽이 분배가 되겠죠. 그럼 로드 밸런서를 도입함으로써 수평적 확장을 한 여러 대의 EC2에 골고루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늘어난 웹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이제 많은 수의 요청이 데이터베이스에 몰리게 됐다고 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구성도 너무 좋아. EC2에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는 좀 해결했어. 근데 이제 RDS가 또 말썽이네.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RDS가 또 말썽이네. 그러면 DB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DB 자체적으로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DB 자체적으로 성능 개선이라는 게 인덱스를 활용해서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역정규화, 우리 테이블 설계를 좀 바꿔서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SQL문 자체를 튜닝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 최대한 개선을 했는데도 그래도 DB 자체의 그냥 이 병목 현상을 없앨 수가 없더라. 이때는 이제 수평적 확장, 수직적 확장 이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수평적 확장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DB의 수평적 확장의 방식을 적용시키는 거는 고민을 좀 해봤더니 막 이것저것 적용을 시켜보니 어려운 점이 많더래요. 무슨 어려운 점이 있냐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평적 확장한 모든 DB에 복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이거 말고도 두 대가 늘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게시글 여긴 작성했는데 이 작성한 이 게시글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돼 있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사용자가 조회했는데 내가 쓴 글이 어디 갔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 대로 세팅을 할 거면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작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동기화 작업은 DB 성능을 굉장히 저하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동기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에는 속도적으로 성능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더라. 문제점이 더 많더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수평적 확장보다는 수직적 확장의 방식으로 먼저 성능을 개선하는 게 좀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수평적 확장의 방식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DB를 최우선적으로 어떤 걸로 조치를 하냐면 수직적 확장으로 대처를 해서 성능 개선을 먼저 하고요. 그럼에도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 도입을 고려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하가 일어났어. 그럼 어떤 대처한다? 수직적 확장으로 RDS 자체의 성능을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DB 자체에서 성능 개선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더 이상 성능 개선이 안 돼. 어떻게? 수직적 확장을 하셔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성능 개선이 좀 더 필요해. 더 필요할 때는 이제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도입할 겁니다. 자, 이전에 DB를 수평적 확장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데이터의 동기화의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동기화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쿼리 중 일부는 정밀한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한 10초 있다가 게시글이 조회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밀한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 없는 쿼리를 실행시킬 때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 그 동기화가 막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그런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서 이걸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원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트래픽, 뭐 쓰기 작업이든 읽기 작업이든 다양한 모든 트래픽을 처리했어야 됐는데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함으로써 조회에 관련된 쿼리들은 이런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전체적인 스루풋이 좀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고사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비싼 자원이거든요. 막 가장 좋은 데이터베이스는 한 달에 막 1,000만 원 넘게 나가기도 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어떤 쪽 조치를 취하냐면 비용 절감과 그리고 또 더 좋은 성능,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캐시 서버를 같이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캐시 서버를 도입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도입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확장뿐만 아니라 조회를 할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그때그때 동기화할 필요 없는 거 캐시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성능의 부하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항상 뭐 100만 건의 요청이 이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다 나눠서 처리를 했다면은 이제 캐시 서버가 또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서버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 조회 요청의 응답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캐시 서버가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점이고요. 그러면 캐시 서버를 활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또 전체 스루풋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의 흐름을 알려드렸어요. 이게 큼지막한 흐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지금 리드 레플리카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야 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병목 지점에 따라 다르고 그거의 상황에 따라 어떤 식의 판단을 내릴지는 장단점이랑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먼저 이해하고 계셔도 그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잘 익혀두시고 제가 쭉 설명하면서 다 논리적 흐름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개선하니까 충분히 좋아졌는데 또 그 다음에 좀 더 요청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선택했고 해결책을 선택할 때 수직적 확장, 수평적 확장, 캐싱 안에서 선택하는 다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병목 지점에 따른 성능 개선 방법. 자, 이 정도의 시스템 설계 및 확장 방법,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요. 지금으로선. 이번에는 병목 지점의 관점으로 성능 개선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EC2가 병목 지점이 발생했다고 칠게요. 그럼 EC2에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뭐 스프링 부트 서버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스프링 부트 서버 자체에서 비효율적인 로직이 혹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목 지점이 발생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직이 내가 잘못 짜서 막 반복문을 막 무한 루프로 막 이렇게 잘못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럼 CPU를 과도하게 잡아 먹어버리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 성능 개선이 되겠죠. 과도하게 이상하게 리소스를 잡아먹는 부분을 개선한 거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봤던 정적 파일 서버를 혹시나 분리 안 했는데 정적 파일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분리하는 게 해결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수평적 확장하는 방식일 수 있고 수직적 확장하는 방식. 이렇게 대처 방식을 4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병목 현상이 생겼다고 칠게요. 그럼 RDS의 성능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성능 개선 방법 가장 먼저 해라고 했던 거 비효율적인 그런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체크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인덱스를 활용하던 SQL 튜닝을 하던 역전결을 하던 비효율적인 쿼리를 개선하는 걸 먼저 시도해 보시고 최대한 개선했어. 근데도 성능이 부족해. 그러면 그때는 고민해 보세요.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실 건지 아니면 캐시 서버를 도입하실 건지 요 내용 빠졌네요. 수직적 확장을 할 건지 요거 안 되면 무조건 수직적 확장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닐 수 있다 했어요.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요는 고민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트래픽 증가에 따른 시스템 설계 및 확장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할게요.